하여튼 변호사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우영우와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에필로그 형식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우영우 본인의 이제 출생의 비밀도 있고 본인이 이제 한바다라고 하는 이제 법인 변호사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법인에 들어가가지고 이루어지는 뭐 동료들 간의 그런 이제 다툼이라던가 혹은 우정, 뭐 새로운 사랑, 뭐 이런 거, 그리고 출생의 비밀, 그리고 이제 정의 구현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 드라마라고 보시면 돼요. 킬링 타임으로 보기 되게 좋고요. 주인공 연기가 굉장히 이제 아주 상큼하고 귀여워가지고 계속 보게 되는 그런 드라마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편은 근데 생각보다 임팩트가 없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웬만하면 한 번 본 거는 거의 다 내용이랑 그런 거는 다 꿰고 있거든, 줄거리랑. 근데 마지막은 기억이 안 나. 별로 임팩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결국에는 주인공 남녀 다 맺어지고 엄마 아빠 화해하고 아빠랑 행복하게 살고 뭐 나쁜 악역이었던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고 뭐 다 그렇게 됩니다. 정의 구현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우영우의 귀여운 모습 이런 거 보려고 보는 킬링타임 드라마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 근교 경해도의 시골마을 소록동에 있는 소록동인데 경해도의 함은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행복로 계획 노선이 발표가 됩니다. 이 노선이 소록동을 관통하면서 마을이 두동강 날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장 한수를 비롯해서 주민대책위원회는 경해도를 상대로 해가지고 행복로 도로구역 결정 취소 소송을 하고자 법무법인 한바다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한바다 변호사들은 사건의 승산이 낮다고 판단해가지고 변호 맡기를 거절하는데 한수라고 하는 이 소독동의 사람이거든요. 일단은 마을에 한번 와보고 결정하세요라고 하면서 소독동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소독동을 방문한 변호사들이 그곳에서 마을 주민들을 만나게 돼요. 한수는 지금 마을이 이 도로 결정이 우리 마을을 지나는 게 취소가 돼가지고 이 마을이 지켜졌으면 하는 거야. 왜냐면은 엄청나게 큰 막 한 12차선 고속도로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마을이 이렇게 있는데 12차선 고속도로가 있다고 해봐. 당연히 이 중간을 통과하는 길은 없을 거고 고속도로가 뭐 그런 게 뭐가 있겠어. 그럼 마을의 이제 가운데를 완전히 싹 사라져버리고 마을은 고속도로를 끼고 이렇게 두동강이 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마을 사람들은 서로 영원히 못 보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고속도로 어떻게 통과하겠어. 차가 120, 130으로 막 그렇게 쌩쌩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통과할 거야. 그지?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심지어 여기에는 엄청나게 큰 은행나무도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도로를 세워지게 되면 이 마을의 자랑인 은행나무도 없어지고 마을도 완전히 그냥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수는 그걸 막고 싶은 거야. 그래서 변호사를 초대를 한 거고. 지금으로 치면 한바다가 이제 김앤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형 로펌이에요. 로펌 법인이고, 그래서 우영우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가장 1등 로펌에 지금 들어갈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 변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극입니다, 여러분. 시나리오예요. 요거는 드라마나 극 갈래 중에서 드라마나 혹은 영화의 대본을 우리가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대, 그게 대본을 희곡이라고 하고. 이게 두 개가 달라요. 희곡은 여러분 관람을 하실 때 여러분 생눈으로 보잖아. 그리고 실시간 라이브로 항상 방송이 되고, 그죠? 뮤지컬이라던가 오페라 뭐 이런 거 보러 갔는데 여러분 녹화된 거 틀어줘요? 아니죠. 실시간으로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거죠. 그지? 그런데 시나리오는 드라마, 영화는 뭐냐? 과거에 찍어놓은 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란 말이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희곡이랑 다르게 시나리오는 카메라 기법이 좀 중요해요. 카메라를 어떻게 사용하고 카메라를 통해서 어떻게 연출을 하느냐가 우리에게 굉장히 다양한 극적 효과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카메라가 개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좀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런 씬 넘버, 이걸 씬 넘버라고 하거든요. 씬 넘버라고 하는 건데 이런 씬 넘버가 다 들어가요.
이게 하나의 씬이 하나의 이제 카메라 하나로 잡는 이제 샷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요 씬 하나하나가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의 극을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독동 마을이고 바깥이고 낮이에요. 한수가 주민들 구경은 이쯤 하고 이제 마을을 볼까요? 저 언덕배기 느티나무까지 걸어가 봅시다 라고 합니다. 예, 느티나무, 은행나무인 줄 알았는데 느티나무였네요. 주택가 너머 야트마가 언덕 위에 커다란 느티나무가 한 그루가 우뚝 있습니다. 마을을 품을 것처럼 넓게 드리워진 가지와 잎이 예사롭지 않아요. 그래서 우영우가 우왕 하면서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진짜 이렇게 말해요. 우왕 이렇게. 약간 짱구같이 말해요. 한수가 소덕동 천연기념물입니다. 실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된 건가요? 했더니 아니요 그냥 소덕동 천연기념물 장동건처럼 뭐 이렇게 너스레를 떠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실제로 천연기념물로 보일 정도로 나무가 엄청 커요. 실제로 이제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거의 한 건물처럼 커요, 느티나무가. 그래서 이게 천연기념물이 안 됐다고? 이 정도로 신기한. 언제적이었지? 2016년이었나? 우리도 혹시나 싶어서 도청에 가서 문의한 적이 있거든요. 즉 한수는 뭐냐? 지정되길 바랬어요. 지정되길 바랐었음. 그래서 천연기념물이 됐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도청에 문의를 해본 적이 있다는 거지. 근데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그 정도는 아니네요 라고 하면서 천연기념물 될 정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명석이가 아니 근데 최소한 보호수라도 될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데 아쉽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보호수가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명석이는 이제 좀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갔다 오세요. 그랬더니 한수가 무관이면 또 어떻습니까? 무관이라고 하는 거는 관이 없다. 즉 천연기념물이 올라오지 않았다면 어떻습니까? 지정이 안 됐다면 어떻습니까? 소덕동에서 사람들 중에서 어린 시절에 저 나무에 그네 타고 한번 놀지 않은 사람이 없고 기쁜 날 나무 아래서 잔치 한번 안 한 사람이 없고 간절할 때 나무를 향해서 기도 한번 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감투는 못 썼지만 여기서 감투도 천연기념물 지정이에요.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그 뭐라 그러지? 느티나무? 당산나무입니다. 뭐 행복로에 들어서면 저 친구도 잘려나가겠지만요 라고 하면서 당산나무, 그러니까 마을을 지켜주는 신령님이 있는 나무를 이제 당산나무라고 하거든요. 신령스러운 나무. 그렇죠. 행복로에 들어서면은 저것도 잘려나가겠지만요 라고 합니다. 빨간 깃발들, 이게 지금 이제 도로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꽂아놓은 깃발들이에요. 측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도로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곧 잘려나갈 나무에 심란한 듯 한숨을 쉬는 한수. 이를 보는 변호사들과 준호의 표정도 어두워집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승소가 쉽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만들면 안 된다, 행복로 계획 노선에 찬성하는 주민들이랑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찬성하는 주민들은 당연히 땅값이야. 어쨌든 도로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국가에서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도로를 사야 되거든요. 도로를 지을 땅을 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보상금을 받게 되겠지. 보통 이제 시세보다 조금 후하게 쳐주는 편이니까 그거 한번 도로 한다고 하면은 이제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굉장히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찬성 측이 지금 돈 때문에 마을에 모든 걸 다 버리고 돈 한몫 챙겨가지고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한다는 걸 알 수 있고, 반대 같은 경우에 지금 한수 같은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마을 그리고 느티나무를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덧없이 사라질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존하자.
요런 파. 그래가지고 지금 마을 사람들 사이에 지금 갈등이 좀 있어요. 찬성파랑 반대파의 갈등이 있습니다. 언덕을 올라서 느티나무 그늘 아래로 올라오는 영우. 먼저 와있던 수연의 시선이 영우가 입고 있는 준호의 겉옷에서 멈춥니다. 이 준호가 남친이에요. 근데 지금 잠깐 헤어졌어요. 영우가 어쨌든 둘이 서로 좋아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준호가 어쨌든 본인은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그러니까 장애인이잖아, 사람들이 부르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가족들 준호네 집에 이제 가가지고 인사를 드렸는데 영우가 화장실 간 사이에 준호의 가족들이 너 사귀기만 할 거지? 연애만 해라. 결혼 절대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영우를 굉장히 비하하는 말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영우가 그걸 듣고 나는 정상인가, 그러니까 비장애인과 사랑을 하면은 나는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돌봄을 받는 거구나. 우리는 절대로 동등한 관계에서 사랑을 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가족들도 이렇게 자기를 싫어하고 준호를 말리는 걸 보니까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이별을 선고를 하고 지금 어색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그리고 수연이는 봄날의 햇살 같은 수연이에요. 봄날의 햇살 같은 수연. 영우가 이제 식당에서 붙여준 이름입니다. 하여튼 봄날의 햇살 같은 수연이가 둘의 사이를 보면서 뭐지? 라고 하면서 이제 뭐야, 사귀는 거야? 뭐야? 어쩌고 이렇게 복잡해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현우가 다들 언덕 오르느라 힘드셨죠? 식혜 한 잔씩 시원하게 하세요. 테레사 부녀회장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각각 별명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걸 하나씩 보여주는 겁니다. 옆으로 메고 있던 보랭 가방에서 식혜를 꺼내가지고 사람들에게 따라주고 그 옆으로 바이올린을 든 30대 남자 소독동 유진박이 보입니다. 진짜로 유진박인 건 아니고 바이올린을 잘 켜가지고. 저분은 누구? 우리 소독동 유진박. 오늘 변호사님들 오시니까 바이올린 연주해달라고 특별히 불렀어요. 소독동 최고 인재입니다. 그렇죠? 어디지? 경해도청이요? 그래, 저 친구 경해도청 다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해도청 다니는 거 보면 뭔가 이 사람이 도로랑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다는 거 지금 암시를 하는 거지. 도로랑 관련이 있을 것. 암시하는 거죠. 경해도청 다니는 유진박이 바이올린 연주를 시작합니다. 넓은 그늘 아래 식혜를 마시며 연주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공감하기 시작하는 거지. 마을 사람들이 한수의 마음에 공감하기 시작하는 거죠. 변호사님들한테 소독동의 가치를 어떻게 보여줄까 우리가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종이에 적힌 숫자로만 놓고 보면 소독동은 참 초라한 동네이긴 합니다. 인구수도 작고 땅값도 별로고, 그죠? 그런데 직접 와서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김장훈도 살고 있고 손흥민도 살고 있고 테레사 부녀회장님도 살고 있고 유진박도 사는 아주 대단한 동네입니다. 다 별명이에요. 실제로 사는 게 아니라. 보호수는 못 되는 주제에 이 느티나무는 또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렇게 막 밀어버려도 사라져버려도 되는 그런 동네는 아니란 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설득을 하는 거지. 왜?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뭐더라? 한 번 없이 유창하면서도 진솔한 한수의 말. 진솔하니까 이렇게 유창하게 나오겠죠. 진심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영가 마을 전경을 내려다보고 소박한 아름다움이 특별하게 느껴져서 그래서 한수의 입장에서 마을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한바다에서 이걸 수락하기로 해요. 아시겠죠?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 마을에. 낮에 그래서 사건 해결을 향한 강한 의지가 느껴진, 그쵸? 명석과 신입 변호사들이 바쁘게 걸어갑니다. 행복로에 관한 모든 걸 알아야 돼. 건설 계획을 처음 세운 시점부터 도로 구역을 결정할 때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가지고 자료들을 샅샅이 살펴봐. 관련 법규, 판례들까지 다 뒤져보라고. 변호사들 알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줄바꿈이 돼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첫 변론 기일에 피고 경해도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산, 여기가 이제 라이벌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 라이벌 로펌의 수장이 우영우 엄마예요. 근데 비밀이야. 출생의 비밀이에요. 시크릿이에요. 근데 지금 엄마네 변호사
들이랑 싸우고 있는 거지. 물론 우영은 아직 몰라요. 저 사람이 엄마라는 걸. 변호사 태수미는 노련한 변호로 원고 측의 주장을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가게 됩니다. 님비다 저거. 냄비 림비 뭐 어쩌고 저쩌고 있죠. 하여튼 자기 지역에 혐오시설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거가 아니면 땅값을 더 받으려는 수작이다. 그래서 저러는 거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두 번째 변론 기일 역시 원고 측과 피고 측이 팽팽히 맞섭니다. 명석은 소독동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신청을 합니다. 현장 검증 기일이 돼서 재판부랑 양측 변호사들 전부 다 소독동을 방문을 하는데 태산에서 미리 손을 써가지고 일부 주민들로부터 토지 수용 동의서를 받아둬가지고 주민들은 분열되고 원고 측은 재판에서 불리해집니다. 한편 영우의 아버지 광호는 영우에게 태수미가 변호사 태수미 친모임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우영우 엄마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은 영우가 계단에서 굴러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호가 집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아빠가 살아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정치적이야. 정치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이해관계. 이해관계가 뭔지 알죠? 이해관계가 뭔지 모른다 설명. 손 안 되면 이제 설명 안 해준다. 이해관계는 이득과 손해를 따지는 게 이해관계예요. 알겠죠? 여러분 물어보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물어보는 건 자유롭게 하세요. 질문하고 하는 건 자유롭게 하세요. 질문을 안 해가지고 처음 모르고 있다가 시험 가서 틀리지 말고. 알겠지? 그게 죄예요. 모르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입국다하고 수업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필기도 안 하고 듣기도 안 하고 집중도 안 하고 그러고 있다가 시험 와가지고 다 틀리는 게 죄예요. 수업시간에 물어보는 건 죄가 아니에요. 이득과 손해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이 정치적이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선영이가 영우를 취직시켜준 거. 선영이는 한바다 로펌의 이제 누구냐? 대빵을 뭐라 그러지? 이사라 그러나? 이사가 대빵인가? 아니 근데 뭐 이사급? 얘가 영우를 취직을 시켜줬거든. 다 대학 동기예요. 선영이도 그렇고 이 태수미도 수미도 그렇고 광우도 그렇고 이 셋이서 전부 다 서울대 법대 동기야. 근데 얘네 둘이 대학 때 연애를 하다가 태수미 집은 엄청나게 부유한 집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완전 권력까지. 어딘 막 저랑 한남동에서 막 이렇게 문 징하고 열리는 이제 차고 있는 그런 뭐 3층 주택 같은 데 있죠. 그런 데서 살고 있는 제대로 집안이 이제 법조계에서 종사하고 있었던 그런 집안 딸이에요. 그런데 광호는 엄청 가난한 집 아들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장학금 받고 이제 막 대학교에 들어온 그런 집이고 근데 연애를 하다가 수미가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가 생긴 거야. 당연히 집안에서는 애를 지우라고 했는데 수미는 못 지운다고 했고 근데 또 그걸 데리고 갈 자신은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수미가 아이를 낳고 광우한테 키워달라고 해요. 그리고 다시는 자기를 찾지 말라 그래요. 그게 집안의 조건이거든. 낳는 대신에 네 아이는 안 되고 네 아이 호적에 올리는 것도 아니고 광우랑 같이 쥐 죽은 듯이 살아나. 그게 낳는 조건이다. 그래서 수미가 그렇게 낳고 광우랑 헤어지게 되고 광우는 영우를 혼자 기르게 된 거죠. 근데 하필이면 영우가 이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태어났던 거고 장애아였던 거고. 하여튼 그래서 선영이가 그걸 알고 그러니까 태수미의 자식일 거라는 걸 알고 광우 태수미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광우가 취직을 부탁을 했을 때 시켜줘요. 물론 광우한테는 걔가 수미 딸인 걸 내가 알고 있어 라고 말하진 않았어. 왜냐면 언제든 어쨌든 비밀로 하고 있다가 나중에 비장의 카드로 써야 되니까. 근데 이제 광호가 알게 된 거지. 선영아 너가 영우가 수미 딸인 걸 알고 있었어? 야 이 나쁜 년아 막 하면서 막. 그래서 다 슬퍼진 거예요. 태수미가 영우를 버린 것도 영우라는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나 같은 남자랑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들이 있었던 거야. 모두가 그렇게 사는 줄 모르고 자기 혼자 약속과 의리 타령을 하는 못난 남자, 그러니까 자신. 결국 그 성공하지 못한 대가를 자기 딸한테 치르게 해라고 하면서 나는 정치적이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너를 고생시키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책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이 그렁그렁. 내적 갈등하고 있는 거죠. 아, 나 지금이라도 지금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럼 영우가 받을 상처는 어떡하지?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막 하면서 이렇게. 근데 그걸 들으면서 영우는 뭐가 떠올라? 갑자기 돌고래가 떠올라요. 이게 영우가 어떤 사건의 실마리를 발견했을 때에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얘가 고래에 약간 집착해요. 그러니까 자폐아들은 뭔가 이렇게 하나에 되게 광적으로 집착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자폐아는 외부랑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소통하고 싶은 것만 소통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자폐의 특징인데 얘는 돌고래를 졸라 좋아해. 그래서 돌고래를 엄청 파고들고 돌고래에 관한 모든 걸 다 이제 막 굿즈도 모으고 막 돌고래 슬리퍼 신고 다니고 막 돌고래 우산 쓰고 다니고 막 이지랄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할 때도 지금 광호의 말을 듣고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돼서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돌고래 소리도 꾸잉 뀨잉 뀨잉 막 하면서 엄청 귀엽게 나와요. 막 하면서 이렇게 막. 다시 병실. 소독동의 느티나무도 그랬을까요? 그랬을까요? 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이었을까요? 이유로 천연기념물이 되지 못한 걸까요? 라는 의미예요. 소독동 느티나무는 누가 봐도 천연기념물이 될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진짜로 대박이라니까. 근데 왜 되지 못했을까?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죠? 요런 장면, 이런 거 있잖아. 인설트 해가지고 돌고래 띄워오는 거. 이런 게 이제 우영우의 개성적인 면모라고 보시면 돼요. 개성적인 면모. 사건 해결을 위해서 창의적으로 지금 실마리를 발견한 그런 상황입니다. 플래시백 제7화 대학 교수 연구실 행복로에 관해서 이야기하던 토목 교수의 말. 내가 여기 도로 낼 거라는 이야기를 내가 처음 들은 게 2016년이었으니까 아이고 벌써 6년 전이네요. 즉 뭔 소리야. 이 천연기념물 지정을 2016년에 도청에 가서 신청을 해봤다 그랬잖아. 근데 도로 건설에 관한 이야기는 2016년에 이미 교수님이 알고 있었을 정도라고. 그죠? 그러면은 보호수 지정이 되지 않은 거는 도로를 건설할 계획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보호수 지정을 하면 도로 건설을 못하게 된단 말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딱 성립이 되는 거죠. 그죠? 이미 예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일이었다. 도로 건설이 예전부터 이미 예정된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방해되는 천연기념물 지정이 되지 않은 것이다. 한 2016년이었나? 도청에 문의한 적이 있는데 이게 딱 지금 연결이 되죠. 그죠? 그리고 병원에 그래가지고 반짝거리면서 몸에 활기가 돌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광호는 모르겠어요. 영우 어쨌든 자폐아기 때문에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왜 얘가 이러는 건지 모르겠고 얘는 지금 당장 지금 우리 선배 변호사한테 빨리 전화를 해가지고 이 아이디어를 전달을 해야 돼. 이거에만 지금 몰두하고 있는 거야. 제 휴대전화는 어디 있습니까? 정명석 변호사님께 전화해야 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지금 이 시간에 네, 아버지는 좀 나가주시겠습니까? 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 때문에 통화 내용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분명 조금 전까지는 딸한테 출생의 비밀 떨어주면서 막 이렇게 막 심파극 막 하면서 눈물쭉 막 즙자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막 비밀 유지의 의무를 위해서 계시면 안 됩니다. 막 하니까 지금 갑자기 당황스럽죠. 어쨌든 근데 딸을 위해서 비켜줍니다. 그리고 영우 휴대전화 여기 있어 이렇게 하면서 병실로 나갑니다. 그랬더니 명석이한테 전화를 걸어요. 명석이가 이 선배 변호사예요. 여보세요 하면서 전화를 받아요. 왜냐면 지금 새벽 3시거든요.
정명석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 생각에는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정치적입니다. 모든 결정 뒤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숨어있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독동 느티나무 말입니다. 그렇게 멋있는 나무가 왜 천연기념물은커녕 보수조차 되지 못한 걸까요? 그게 사건하고 관련이 있나요? 라고 하면서 의도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죠. 소독동 느티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지 못한 것이 만약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면 관련이 있습니다. 소독동 주민들이 느티나무에 대해서 도청에 문의했던 때가 2016년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소독동에 도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것이 암암리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토목과 교수님도 알고 있었을까요? 정명석 변호사님 듣고 계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정명석 우영희 변호사 지금 몇 시인 줄 알아요? 그랬더니 오전 3시 10분입니다. 봐봐, 의도 파악 못하죠? 이거 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할 때야?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근데 의도 파악을 못해요. 자폐라서. 오전 3시 10분이면 다들 자는 시간 아닙니까? 새들도? 아가양도? 네?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해도 낮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시간에 뭘 어쩌려고요? 내일 이야기합시다. 안녕! 하고 끊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러니까 피곤해 하는 거야 지금. 피곤. 그래서 무례하다고 생각하진 않고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우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또 끊어버리니까 이제 늦은 시간이 이제 깨닫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머쓱 코쓱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소설이에요. 아니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넷플릭스 가족 계정 있으면 한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보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해요. 7화랑 8화랑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되거든요. 보통 한 에피소드가 2화에 걸쳐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요거는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독서 볼게요. 요거 풀어보세요. 요것도 아까 앞에서 다 설명드렸어.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오, 마지막이니까 에어컨 좀 틀게. 더 뒤질 것 같아요. 다음부터 가디건 입고 다니세요. 아시겠죠? 아니, 죄송할 건 아니고 서로 온도가 다르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왜냐면 저희 에어컨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여러분 온도를 높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존나 춥거나 존나 덥거나 둘 중 하나예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벗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그죠? 여기서 갑자기 스트립쇼를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껴입는 게 맞아요, 추우신 분이. 아시겠죠? 가디건 입고 다니세요. 자,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지금 시원함을 추구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유례없는 풍요를 누리고 있는 현대인은 과연 행복한가? 여러분 행복합니까? 어제 축제 재밌게 놀아가지고 행복합니까? 아니, 축제 재밌게 놀라고 클리닉도 빼주고 뭐 다 빼줬더니 눈이 퀭해져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파요. 뭐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어제 재밌게 축제 하셔가지고 안 행복해요? 민치야, 축제에서 뭐 했어? 구경했어요? 아가씨는 나가서 춤 안 췄어요? 어떤 분은 춤을 2탕이나 뛰셨대요. 춤꾼이야 아주. 하여튼 근데 행복을 추구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축제 때 재밌게 놀았겠죠. 물론 이제 축제의 결과는, 행복의 추구의 결과는 별로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너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신데,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유례없이 풍요를 누리고 있는 현대인은 과연 행복한가? 지금 글 쓰는 이는 인간은 행복 추구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했는데, 그죠? 거기에 어떻게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 과연 행복한가? 이게 지금 우리의 화제라고 볼 수 있겠죠. 현대사회에서 행복에 대해 고찰한 철학자 에이리히 프롬은 행복을 무엇이라고 했는지 알아보자. 그게 의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알아보제? 프롬을, 에리히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의견을 알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프롬의 사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인간관을 이해해야 합니다. 프롬은 인간과 다른 동물들을 구분지을 수 있는 특성이자 인간의 본질을 뭐라고 했느냐? 이성이라고 합니다. 자,
인간은 행복한가를 알려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 근데 인간은 어떤 존재래? 이성을 가진 존재래. 아시겠죠? 프롬이 이성을 어떻게 인간과 vs 다른 동물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는데. 아시겠죠? 그게 바로 이성이래. 그에 따르면 이성이 있는 인간은 세계와 분리되어 있음을 인지를 하고 불안과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있는 새끼가 그나마 불안과 고독을 느낀다는 거야. 인간이 불안과 고독을 느껴요. 아시겠죠? 이는 인간의 실존적 한계입니다. 이게 실존적 한계. 그러니까 실존적 한계란 뭐냐? 네가 태어나면서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라는 거야. 네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 그걸 실존적 한계라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 실존적 한계. 자, 프롬은 인간은 세계와 합의를 이루고자 하면 이러한 열망이 충족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세계와 분리되어 있다라고 한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뭐라고? 실존적 한계라고. 인간이 이성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야. 만약에 우리가 이성이 없어, 본능밖에 없어, 그러면 세상은 곧 나이고 나는 곧 세상이야. 나와 타자를 구별을 못해요. 이 세상이 곧 나야.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세상 속에서 완전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걔는 그냥 살아가면 돼. 이해가? 근데 우리는 이성이 있지. 이성이 있으니까 이 세계와 너와 너들과 나는 다른 존재다라고 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와 같은 존재는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라고 한다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야. 대가리가 있다면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나와 완전히 똑같으면서 나와 모든 걸 다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걸 대가리가 있는 새끼라면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야. 이해가죠? 그러면서 뭘 느껴? 인간은 이 세상에 나는 나 혼자구나 라고 하는 고독감을 느낀다고. 그렇기 때문에 뭘 하려고 해? 이 세계와 합의되려고 해. 합일이 되려고 해. 하나가 되려고 해. 고독함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고독함에서 벗어나면은 세계와 합의를 이루면은 그러면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간은 합의를 추구를 해요. 어떻게? 세계와의 합의를 추구를 합니다. 아시겠죠? 세계와 합의를 하려고 해요. 왜? 그게 행복한 거니까. 합의를 하면 행복해질 거거든. 난 더 이상 고독하지 않은 존재가 되거든. 이 세계가 곧 내가 되는 거거든. 그는 인간이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을 소유적 실존 양식과 존재적 실존 양식으로 구분하고 어떤 실존 양식을 따르는지에 의해서 인간의 사고, 감정, 행동이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간이 세계와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취하는 실존 양식이 있어요. 근데 그 양식이 뭐냐? 소유적 양식이랑 그리고 존재적 실존 양식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실존 양식이라고 하는 건 네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나의 삶의 방식. 근데 소유적일 수 있고 존재론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것을 통해서 세계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일단 하나씩 설명을 하겠죠. 소유적 실존 양식 하나부터 설명을 하겠지. 소유적 실존 양식은 뭘 의미를 하느냐? 자신을 소유물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약 샤넬백을 사, 그러면 샤넬백 이꼬르 미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곧 샤넬백이다. 그러니까 샤넬백을 뭐 신주단지 모시듯이 막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거야. 아이고 우리 가방님 아침에 기침하셨습니까? 강령하셨나이까? 막 하면서 아침에 이제 먼지는 쌓이시는 곳이 없었는지 막 이렇게 닦아주고 보살펴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이지랄을 하는 거죠. 소유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니까. 아이폰, 이 트렌디한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나는 정말 트렌디한 존재야. 그래서 아이폰이랑 자기랑 인격 동일체시켜. 그래서 아이폰을 까는 것은 곧 나를 까는 것이다. 막 이렇게. 그게 소유적 실존 양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유적 실존 양식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 소유물이랑 동일시. 그죠? 왜? 세계와 일체감을 느끼기 위해서.
세계와 일체감을 왜 느껴요? 아까도 말했잖아. 인간은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세계와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고독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세계와 일체화가 되면 행복을 느끼는 존재라고. 그러니까 세계와 일체화하기 위해서 세계의 일부인 자신의 소유물과 동일시를 하는 거지. 소유적 실존 양식 아래에서 사람들은 소유를 통해서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욕망을 충족을 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욕망은 감각적 욕망이야.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하는 거. 근데 이런 감각적 욕망은 어쨌든 불완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프롬에 따르면 이러한 탐욕은 소유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의 욕구와 타인의 소유물을 빼앗기 위한 폭력의 욕구, 자신의 소유물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감각적 욕망을 추구를 하는 것은 뭐다? 경쟁, 그죠? 폭력, 그리고 불안감. 이 세 가지를 유발을 시킨다는 거야. 감각적 욕망의 추구는. 아시겠죠? 경쟁의 욕구, 폭력의 욕구, 불안감의 욕구. 그렇기 때문에 소유적 실존 양식 안에서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는 것, 자신의 소유물을 지키면서 타인의 소유물을 빼앗을 수 있는 권력을 차지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샤넬백 is my life 막 이지랄을 하고 살면은 샤넬백이 10개가 되고 1000개가 돼도 계속 불행할 거란 얘기야. 왜냐면 그 1000개를 누군가 훔쳐가면 어떡하지? 내가 1000개가 있어? 저 새끼는 10,000개가 있대. 세상에 샤넬백이 10,000개가 있다고? 나도 10,000개 가지고 싶다. 이지랄 한다는 거야. 이해가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더 많은 소유물을 가지려고 하고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고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러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소유는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입에 샌드위치를 넣는 것도 소유 욕구란 말이야. 그죠? 내 입에 넣는 거잖아. 남의 입에 넣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건 인정해. 그죠? 프롬은 최소한의 소유는 인정해. 최소한의 소유는 어떻게 봐? 인정해. 인정. 살기 위해선 필요하지. 근데 샤넬백 1000개 막 이런 거 집착적 욕망. 거기 보시면은 프롬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소유를 부정하진 않았지만 소유를 통해서 행복의 원천을 발견하려고 하는 집착적 욕망은 뭐했다? 비판했다. 프롬이 보기에 이러한 욕망에는 포화점이 없습니다. 이미 소유한 것은 더 이상 충족감을 줄 수 없으며 소유를 통해서는 인간의 근원적 불안감, 외로움은 극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포화점, 그러니까 더 이상 녹지 않는 점, 그런 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끊임없이 녹으려고 해요. 설탕을 어느 정도 물에 넣으면 여러분 더 이상 설탕이 안 녹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쵸? 그지? 근데 인간의 소유적 욕망은 포화점이 없어. 계속 원해. 설탕을 물보다 더 많이 부어도 계속 설탕을 원하는 거야. 포화점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한계가 없어. 그래서 충족감도 안 들어. 충족감이 안 드니까 어떻게 되는 거? 실존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거야. 아까 말한 실존적 한계는 우리가 세계와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면서 알게 되면서 이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세계와 분리됨을 느끼면서 고독감, 불안감을 느끼는 거라고 그랬지. 실존적 한계가 극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이 안 돼. 계속 샤넬백을 사도 더 이상 충족되지 않고 이제 에르메스를 갖고 싶어지는 거지. 얘가 이제 에르메스로도 안 돼. 막 가방 하나에 막 1억씩 하는 막 이제 어디 듣도 보도 못하는 이탈리안 브랜드 막 수제 장인이 막 100년에 걸쳐서 만든 그런 가방 아니면 이제 막 욕구 충족이 안 되는 거야. 이들 하고 있는 거야. 집도 막 차도 다 팔고 막 그런 것만 긁어 모으는 거지. 그러면은 불행해진다는 거죠. 프롬은 이러한 소유적 실존 양식이 아닌 존재적 실존 양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유물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삶의 방식으로는 영원히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에 프롬이 존재적으로 살아라 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존재적 실존 양식은 소유에서 벗어나서 세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탈소유. 그래서 세계와 합의를 이루는 거야. 세계 합의.
근데 그렇게 세계와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성적 능력을 생산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대. 이때 생산적이라는 것은 쓸모없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쓸모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면의 능동적인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자, 우리가 실존적으로 존재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성적 능력을 이성을 생산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근데 생산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뭔 뜻이냐? 내면을 어떻게? 능동적인 상태다. 내면이 능동. 내면이 능동적인 상태라는 거는 예시를 들었죠. 여기 예시에 들면은 시를 읽고 의미를 깊이 있게 고민하는 사람의 내면은 능동적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자기를 생각하는 거. 진심으로 사유하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사유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능동적인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존재적 실존 양식 안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세계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라고, 즉 합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진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고 우리가 생산적, 즉 내면이 능동적인 상태에 이루게 되면은 합의를 이루게 되고, 합일이지. 합의를 이루게 되면은 우리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타인을 사랑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뭐다? 궁극적 행복이다. 궁극적 행복이다. 이런 것이 궁극적 행복이다.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타인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이런 것이 궁극적 행복이다. 프롬에 따르면 두 실존 양식에서 소유적이랑 존재적, 그죠? 우리 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들과 지식, 사상 등은 모두 그 대상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적 실존 양식을 따르는 사람에게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 추구의 수단이 되지만 존재론적 실존 양식을 따르는 사람에게 학습은 새로운 내면적 사고를 촉발하는 과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습이라고 하는 것, 똑같은 대상도 소유적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 권력 추구의 수단이 되는 거고, 내가 존재적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 나의 내면의 사고 를 촉발시키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된다? 능동적인 내면을 상태를 가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세계와 합일됨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행복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프롬은 현대사회에서 행복 문제를 어떻게 진단했을까? 현대사회는 여러분 소유적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존재적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소유적이지. 우린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그죠? 자본주의 현대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프롬도 그렇게 봅니다. 현대 사회를 물질적 풍요를 통한 감각적 욕망의 충족을 누리고 있다. 즉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다? 소유적으로 살고 있다. 하지만 고독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왜? 아까도 말했다시피 소유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포화점이 없기 때문에 충족되지 못하는 욕구예요. 그거는 끊임없이 뭔가를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폭력을 휘둘러가지고 권력을 가져가지고 내 거를 더 추구를 하는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고독과 불안에 시달리게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왜 때문이래? 현대 사회가 끊임없이 소비를 조장해서 무한한 이유를 추구하는 소유지향적 사회이기 때문이래. 즉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이에요. 소유적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대사회는 병리적 현상과 같은 위기는 개인이 존재지향적 삶을 사는 것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고 근본적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 변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너무 소유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를 어떻게 하되? 변혁할 필요가 있어. 변혁 필요. 그 사회의 구조와 규범에 따라 주된 실존 양식이 무엇인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 구조와 규범을 바꿔야지 우리가 지금 소유적 실존 양식에서 살고 있는 거를 실존적 실존 양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처럼 프로는 무한 소비를 조장하는 현대 사회의 병리적 현상을 고찰하고 인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한 휴머니스트다라고 제시를 평가를 받는 의의가 있습니다. 프롬은
현대사회 비판하고 그죠? 그리고 뭐도 해결책도 제시를 했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대. 해결책. 근데 뭘 바탕으로? 인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만약에 인간은 신뢰를 안 했으면 인간이 이러다 뒤질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인간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 그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지. 신뢰를 바탕으로, 신뢰가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한 휴머니스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프롬이 삶의 양식을 소유적 실존 양식이랑 실존적 실존 양식으로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했는데, 소유적 양식은 끊임없이 뭔가를 내 거를 가져야지, 먹어야지, 이런 감각적인 욕망을 추구를 하는 그런 삶의 양식이라고 했어. 근데 이걸로는 세계와 합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불안감과 고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실존적 양식을 추구를 해야지 우리는 진정하게 세계와 합의를 되고 능동적인 이성을 유용하게 사용해서 능동적인 내면의 능동을 추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비를 요구를 하는 소유적 삶의 양식을 강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를 근본부터 뜯어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를 고쳐야 한다라는 식으로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있는 글입니다. 졸라 쉽지? 그죠? 그래서 끝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고,